사막의 끝에서 진리를 묻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128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철문관이라는 관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장법사가 구차의 부파불교의 거목, 목차국다와 벌인 교리 논쟁 이야기입니다. 철문관은 현장법사가 가기 훨씬 이전 장건, 반초가 갔었던 곳이기도 하고, 현장법사의 뒤로는 당나라 때 잠삼이 갔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흔적이 철문관에 남아 있습니다. 악인이국, 도적과 시체와 환대 사이에서 투르판을 떠난 현장 일행이 처음 닿은 오아시스 왕국은 악인이국, 오늘날의 카라샤르, 즉 원기입니다. 원기라는 이름은 거리, 아구니, 카라샤르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불교 문헌에서는 악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두가 원기어의 아그니를 옮긴 것입니다. 불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힌두교의 불의 신, 이름 하나에 이 땅이 얼마나 많은 문명의 접촉점이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청나라 건룡 22년 1757년에는 카라샤르로 바뀌었는데, 카라는 위구어로 흑색이니 흑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광소 24년 1898년에 다시 원기로 되돌렸습니다. 도시 이름 하나가 이 땅을 거쳐간 민족들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버스 창밖의 풍경을 처음 보았을 때 적잖이 놀랐습니다. 여타의 사막 도시와는 달리 창밖이 온통 초록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탈인분지 북쪽 기슭, 즉 천산 남쪽 서면에서 흘러내린 천산의 눈 녹은 물이 궤도화를 타고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작물들이 사막으로 스며들기 전 잠시 고이는 곳, 바로 아름다운 보스턴 호수입니다. 위구르 계통에서는 흔히 녹주, 오아시스라는 뜻으로 설명됩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은 북쪽에 자리한 거대한 보스턴 호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호수에서 보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호수 남쪽에는 쿠르타그 산맥의 여맥이 우뚝 솟아있고 금사탄이라는 아름다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이런 진기한 풍경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인도의 혼을 빼앗긴 삼장법사는 이 사막의 파라다이스를 즐길 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장법사가 보스턴 호수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환대가 아니라 시체였습니다. 자신들보다 앞서 이 길을 지나간 여행자들이 도적에게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재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막의 바람만이 휑 하고 불어왔습니다. 동행들이 탄식했고 현장도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무거움이 멈춤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니 왕은 성 밖까지 나와 현장 일행을 맞이하고 공양을 베풀었습니다.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창국의 침략으로 쌓인 원한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은 마음이 불편했는지 하룻밤만 자고 서쪽으로의 길을 떠났습니다. 철문관. 2000년 전 이 관문을 지났던 사람들.
저는 구글어스로 원기 분지를 내려다 봅니다. 왜 철문관이 이곳에 설치되었는지. 폴로시 북쪽 20km, 호라타그산과 쿠룩타그산이 서로 마주보며 만들어낸 좁은 틈새가 있습니다. 원기 분지에는 천산의 눈 녹은 물이 고여 보스턴 호수를 만들었는데 이 물이 계속 차여 넘치게 되고 빠져나갈 곳을 찾다가 이 두 산 사이에 구불구불한 협곡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 협곡을 통해 왕래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철문관을 설치하고 통행하는 사람을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철문관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은 쿠르타그산을 종단하는 도로가 생겼지만 과거에는 원기 쪽에서 쿠얼로로 가려면 철문관이 있는 협곡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철문관의 옛 실크로드에 1960년 3월에 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그 길의 일부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동시에 쿠르타그산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G218 국도가 1950년대에 건설된 후 철문관의 옛 실크로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고 지금은 전설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꼭에는 이곳을 지나간 유명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장건입니다. 착공이라는 비문은 사기 대환열전에서 처음 보입니다. 착은 뚫다, 개척하다를 뜻하고 공은 통로, 공간을 가리킵니다. 두 글자를 합치면 길을 열다, 통로를 개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장건이 서역으로 가기 전까지 중원과 서역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행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교통로를 개척하여 폐쇄된 상태를 깨뜨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협곡에서 천산 남쪽 실크로드는 하나의 목구멍처럼 좁아집니다. 공작화가 그 사이를 뚫고 쿠얼로시를 적시고 있습니다. 협곡의 암벽은 도끼로 잘라낸 듯 수십 장이나 되었고 서역을 통제하려는 자는 반드시 이 목을 쥐어야 했습니다. 진나라 때 이곳에 관을 설치하면서 철문관이라 불렀고 중국 고대의 26개 명관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기원전 138년 한 무제의 밀명을 받고 흉노를 피해 서역으로 간 남자. 흉노에 10년을 억류되었다가 탈출해 월지를 찾아갔으나 동맹성사에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한 것들, 대환, 강거, 대하의 존재, 포도와 석류와 한열마의 나라들은 한나라의 세계관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실크로드를 처음 뚫은 사람, 착공인. 그가 이 협곡 사이를 지나가며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후한시대의 반초인데 서기 73년경 이곳을 지났습니다. 반초는 집안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늘 관청에서 필사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고된 일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붓을 내던지며 탄식했습니다. 대장부가 다른 큰 뜻과 계략이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부계자나 장건처럼 이역에서 공을 세워 봉호해야 할 터인데 어찌 오래도록
붓과 벼루 사이에서만 지낼 수 있겠는가? 그는 서역 36국을 30년간 장악했고 공작하에서 말에게 물을 먹였다 하여 공작하는 음마하라고 불렸습니다. 철문관 협곡 입구에는 그를 기념하는 장군루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현장 서기 629년 황제의 허락도 받지 않고 홀로 관문을 빠져나온 30살의 승려. 정전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서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협곡 사이를 지날 때 무엇을 느꼈을지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3. 서기 749년경 당나라 최고의 변세 시인이 안서도부 서기로 부임하며 이 길을 걸었습니다. 현장이 지나고 꼭 120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철문관 서쪽 은산족의 역관에서 하룻밤 묵으며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은산벽 어귀에 바람이 화살처럼 날아들고 철문관 서쪽에 달빛이 흰 비단처럼 깔렸다. 두 눈에서 떨군 수심의 눈물이 말터를 적시고 서역의 모래가 얼굴을 후려친다. 대장부 30에 아직 부귀를 이루지 못했으니 어찌 종일 붓과 벼루만 붙들고 살겠는가. 잠삼이 이 시를 쓸 때 30살이었습니다. 그가 끌어당긴 것이 바로 반초의 말이었습니다. 장군이 길을 열고 반초가 그 길을 지키며 붓을 내던졌고 잠삼이 그 고사를 뒤쫓아 다시 붓을 들어 시를 썼습니다. 철문관의 실크로드의 서늘한 날씨 아래에서 이 식구를 보노라면 그 모든 이름들이 하나의 식구 안에 오버랩 됩니다. 두 강을 건너 굴지국으로. 현장은 원기에서 출발해 철물관을 지나면서 2번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오늘날 개도하와 공작하입니다. 개도하는 천산 남쪽 서면에 파인부르크에서 발원하여 원기 평원을 적시다가 공작하가 되어 롬노르호스로 향하다가 결국 모래 속으로 사라지는 강입니다. 현장은 그 강들을 건너 서쪽으로 걸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평원이 펼쳐집니다. 풍경은 따분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일라막한 사막에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고 천산 가장자리는 푸른 폭이 없는 건조한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선 것 같은 광막함입니다. 현장은 그 광막함 속을 수백 리 걸었습니다. 철문관에서 쿠차까지 약 295km, 하루 40km를 걸으면 일주일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현장 법사는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장안의 절에 앉아 경전을 펼칠 때 이 땅의 이름조차 몰랐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강을 건너고 이름도 모르는 평원을 지나야만 비로소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수백 리를 지나 비로소
굴지국의 경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쿠차라 부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왕도의 윤곽이 지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는 것이 득사, 이름 속에 감춰진 전설. 굴지국은 당시 실크로드 최대의 불교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도성의 둘레가 18리에 달하고 사찰이 100여 개, 승려가 5천에 이르렀으며 서문 밖에는 높이 90척의 거대한 불상이 서 있었습니다. 굴지왕이 신하들과 대덕승, 목차 국다와 함께 성 밖까지 나와 현장 법사를 맞이했습니다. 수천 명의 승려들이 성 동문 밖에 장막을 치고 음악을 연주하며 기다렸고, 한 승려가 서반에 아름다운 꽃을 담아 바쳤습니다. 한 절에서 또 다른 절로 해가 서쪽으로 기울도록 향응이 이어졌습니다. 왕이 현장을 맞아들인 곳은 왕성 북서쪽 12km 지점에 위치한 사찰이었습니다. 아사리사입니다. 당나라 말로는 기특사, 산스크리트어로 아사리아의 음역입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절이라는 뜻입니다. 기특사라. 절 이름이 이상합니다. 이름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먼 옛날 이 굴지국의 선왕은 불보, 법보, 승보의 삼보를 깊이 공경하는 군주였습니다. 어느 해 성지 순례를 떠나며 나라를 친동생에게 맡겼습니다. 동생은 명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왕이 없는 사이 후궁이 있는 궁궐을 드나들었다고 차원이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동생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떨리는 손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남근을 잘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금 상자 안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형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왕께서 돌아오시는 날 그때 열어보시옵소서. 왕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상자를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돌아오던 날 과연 모함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왕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 왕제께서 후궁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기가 눈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동생은 꿇어앉아 한마디만 했습니다. 죄를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그 금상자를 열어보십시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구했습니다. 떠나시던 날 밤의 공포, 새벽의 결단, 봉인, 그리고 기다림까지. 왕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여움 대신 경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너의 덕행이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하구나. 500마리 소의 울음.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동생은 후궁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여전히
그날 새벽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걷다가 소떼를 만났습니다. 500마리였습니다. 몰입꾼들이 채찍을 들고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세를 위해 끌려가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소들의 눈이 크고 멍했습니다. 제 운명을 모르는 듯 아는 듯 그 눈은 그냥 크기만 했습니다. 동생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저 짐승들이 겪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몸으로, 기억으로 알았습니다. 전생에 쌓은 업보가 그때 그 새벽의 칼날로 돌아온 것이라면 지금 저 소들도 제 업보를 몸으로 치르는 것이 아닌가. 측은지심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재물을 내어 소 500마리를 전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풀어 주었습니다. 이 공덕의 힘이었을까요? 달이 바뀌면서 그의 몸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잘려나갔던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 이유를 묻자 동생이 소 500마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왕은 한동안 할 말을 잇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이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겠는가? 왕은 절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절을 아싸리사라고 불렀습니다. 기특사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목차 국다가 머물고 있던 사찰이었습니다. 대당 서역계의 구자성의 서북쪽에 있는 사찰이라고 했는데 그와 일치합니다. 이 사찰은 고대 구자구의 유명한 불교 사원으로 당대 고승 현장이 대당 서역계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현재 이 사찰은 키질가하 석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찰은 키질 케이브 커즈얼스쿠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불교설화 특유의 인과응보 구조가 이렇게 날것으로 살아있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자기 희생, 결벽의 증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공덕의 회복, 이 네 겹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몸 안에서 펼쳐집니다. 절 이름 하나에 이 모든 것이 접혀 있었던 것입니다. 독보라 불리던 자. 현장이 이 절에 머문 것은 천산의 눈길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60여일 동안 그의 눈을 끈 것은 건물도 불상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차 국다. 그는 인도에서 20여 년을 유학하고 돌아온 인물입니다. 성명, 문법과 언어학에 가장 밝다고 하며 왕과 백성이 독보라 칭송했습니다. 그는 설일체유부와 아비달마의 전통, 부파 불교 계열의 최고 권위자로서 9차 불교계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현장은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다음날 왕궁에서 공양을 받을 때 식탁에는 삼정육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수사, 불에 타 죽은 화사, 다른 짐승의 발톱이나 이빨에 죽은 조화사. 사람이 의도적으로 도살하지 않은 것이므로 상자부 전통에서는 승려가 시주받아 먹어도 무방한 고기로 분류된 것들이었습니다. 현장 법사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상히 여겨 묻자 그가 답했습니다.
삼정은 소승교에서는 허락되어 있으나 제가 배운 대승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쌀을 마치고 현장이 아싸리 이사로 목차국다를 찾아가자 그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잡심, 구사, 비바사 등 모든 경전이 구비되어 있어. 그것을 배우면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서방으로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소? 현장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여기에도 유가론이 있습니까? 유가사지론, 정확히는 유가사지론은 대승불교 계열, 특히 유식학 전통의 핵심 논서로 이해됩니다. 목차국대의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무엇에 쓰려고 그런 삿된 책을 찾습니까? 참된 불자는 그런 것을 배우지 않소. 삿된 책. 그 말이 현장의 귀 속에서 한참 울렸을 것입니다. 미륵보살이 설했다고 전해지는 대승의 핵심 논설을 인도에서 20여 년을 유학했다는 서역 최고의 고승이 삿된 책이라 했으니까요. 현장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사, 구사는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이 매우 간소하고 뜻이 얕으므로 궁극의 설이 될 수 없는 것이 애석합니다. 이 유가는 후신 보살인 미륵이 설하신 것입니다. 지금 삿된 글이라 하셨는데 무간지옥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목차 국다가 버럭 응수했습니다. 바사 등의 책은 당신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인데 어째서 뜻이 깊지 않다고 말하시오? 현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국다께서는 이해하십니까?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현장은 시험했습니다. 구사의 처음 구절을 인용해 질문했습니다. 목차 국다의 첫 대답이 틀렸습니다. 파고들자 목차 국다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구절을 물어보시오. 다른 구절을 물었더니 이번에도 답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논에는 그런 말은 없어. 바로 그 자리에 왕의 숙부 지월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책을 들어 그 구절을 직접 읽어 주었습니다. 목차 국다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늙어서 잊었을 뿐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오히려 목차 국다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구차는 치질석굴의 화려한 벽화가 보여주듯 실크로드 불교의 심장이었고 그 중심에서 수십 년을 독보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세계의 전부라고 믿게 된 것은 어쩌면 그 자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후 현장의 얼굴을 보면 바쁘다며 피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다른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중국의 승려는 섣불리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인도에 가더라도 저 젊은이 같은 이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피하면서도 칭찬하는 이 묘한 거리감, 두려움이 곧 경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목차 국다가 현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경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녹고 현장은 떠나게 됩니다. 60여일이 흘러 천산의 눈길이 열렸습니다. 현장은 짐을 꾸렸습니다. 목차 국다는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 현장 법사가 나란다 대학에서 계현 문화의 유식학을 완성하고 돌아와
남긴 것들은 동아시아 불교의 지형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유식론과 대당서역기, 한국의 원측, 일본의 법상종, 그리고 수많은 동아시아 유식학자들은 결국 이 여정의 자식들입니다. 부처 북서쪽 12km 지점에 커절가하 석굴 인근에 기득사의 석굴들이 남아 있습니다. 왕제의 기이한 새벽, 500마리 소의 눈빛, 법당 안에서 뜨겁게 엉켰던 두 승려의 논쟁, 창밖으로 스쳐가는 황갈색 사막 아래에 그런 이야기가 묻혀 있다는 것을 여행객들은 모릅니다. 기이하고 특별한 것들은 늘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